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 대신 한국이라고요? 농담이시죠? 중국 문화 베낀 나라 구경하러 가자고요? 작은 나라 가기 싫어요. 인스타그램, 틱톡에 올릴 게 없잖아. 한국 수학여행이란 말에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들은 연간 학비 1억 5천만 원, 베이징 최고 명문 국제학교 학생들입니다. 롤스로이스로 등교하고 에르메스 교복을 입는 아이들에게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일 뿐이었죠. 하지만 부산에 도착한 지 단 3시간 만에 이들의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이렇게 많다니. 중국 재벌 2세들이 부산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국제학원 3학년 리밍입니다. 우리 학교를 아시나요? 입학하려면 가족 자산이 최소 1천억 원은 되어야 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재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매년 재평가를 받습니다. 만약 부모님 사업이 어려워져 자산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즉시 퇴학 처리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베이징 최대 부동산 개발 그룹 회장이시고 어머니는 유럽 명품 수입 사업을 운영하십니다. 우리 반 친구들도 비슷합니다. 마크는 캐나다계 중국인으로 북미 전역의 호텔 체인을 보유한 집안 출신이고 왕하오는 중국 3위 IT 기업 후계자입니다. 학교 생활은 상상 이상입니다. 아침에는 각자 전용 차량이나 헬리콥터로 등교하고 점심은 미슐랭 3스타 출신 셰프 5명이 교대로 만듭니다. 교복은 이탈리아에서 맞춤 제작되며 체육 시간에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 개인 트레이너가 1대1로 지도합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 초 강당에 긴급 소집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교무부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발표했습니다. 수학여행 목적지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유럽 그랜드 투어를 갈 예정이었습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전체 대관, 스위스 알프스 리조트 전세, 이탈리아 밀라노 패션쇼 VIP 관람까지 모두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한국 부산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왕하오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를 왜 가야 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갈 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마크도 거들었습니다. 중국 문화 베낀 나라 구경하러 가자는 겁니까? 차라리 베이징 근교 여행이 낫겠습니다.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김치, 한류 드라마 정도. 그것도 중국에서 시작된 문화 아닙니까? 그날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한국, 우리가 그 비싼 학비를 내고 학교에 보낸 게 한국 같은데 보내려고였나? 어머니도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거기 안전할까? 중국인 차별도 심하다고 들었는데. 다음 날 학교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학부모 대표단이 직접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모두 중국 재계 최고 인사들이었습니다. 왕하오 아버지인 IT 그룹 회장이 교장실 문을 두드렸고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교장 선생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편견 없이 세상을 봐야 합니다. 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학부모들이 반박했지만 교장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결국 출발 일주일 전, 우리는 마지못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표정은 어두웠고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친구들은 계속 한숨만 쉬었습니다. 일주일만 참자. 어차피 졸업여행은 각자 알아서 갈 테니까. 저도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뭘 보라는 건지, 왜 교장 선생님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부터
제 인생관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을요. 비즈니스석에 오르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승무원이 완벽한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발음이 너무 정확해서 중국인인 줄 알았는데 이름표를 보니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필요하신 것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중국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모두 가능합니다. 마크가 장난삼아 이탈리아어로 질문을 던졌는데 승무원이 유창하게 답변하는 모습에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좌석도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개인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버튼 하나로 완전한 침대로 변하는 시트, 32인치 개인 화면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왕하오가 감탄했습니다. IT 재벌 아들이 감탄할 정도면 진짜 수준급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중국 항공사보다 훨씬 좋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한식, 중식, 양식은 기본이고 비건, 할랄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우리를 위한 특별 메뉴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코스 요리였습니다. 전복 갈비찜, 한우 불고기를 트러플과 함께 요리한 퓨전 메뉴가 나왔습니다. 첫 입을 떠넣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중국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이런 맛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마크도 연신 감탄했습니다. 프랑스 요리도 좋지만 이건 정말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2시간 반의 비행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김해공항 착륙 안내방송이 나왔을 때 기장이 특별히 우리를 환영하는 멘트를 추가했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학생 여러분,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통유리 천장으로 쏟아지는 자연광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아트와 깨끗한 시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내 로봇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봇이 중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입국 심사대까지 안내하겠다며 앞장섰습니다. 입국 심사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자동 심사대에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을 하니 1분도 안 걸려 통과되었습니다. 중국 공항에서는 1시간씩 줄을 서는데 말입니다. 수화물도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말이죠. 왕하오가 자신의 고급 캐리어가 안 보인다고 했을 때 공항 직원이 태블릿을 꺼내 즉시 위치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특수수화물로 분류되어 따로 나온다며 정확히 2분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2분 후 가방이 나왔습니다. 전 수화물에 RFID 태그가 붙어 있어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세관 통과는 더 간단했습니다. 학생분들이시죠? 그냥 통과하세요.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바로 가시면 된다는 말에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 가방을 다 열어보고 검사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믿고 통과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로비로 나오자 한쪽에서는 한국 전통 공연이 펼쳐지고 다른 쪽에서는 K-팝 홀로그램 콘서트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이 아니라 문화공간 같았습니다. 화장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변기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에는 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센서로 작동하는 수도꼭지와 자동 비누 디스펜서, 심지어 화장실 입구 전광판에는 각 칸의 사용 여부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길, 창밖 풍경이 계속 시선을 끌었습니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보행자를 먼저 배려하는 차량들. 중국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마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한국이 이렇게 잘 정돈된 나라일 줄 몰랐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지 2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해운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해운대 백사장과 빌딩 숲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이 유창한 중국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체크인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태블릿에 서명 한 번으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키카드를 받고 방 번호를 안내받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창밖으로 해운대 해변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밤인데도 백사장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짐을 풀고 친구들과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모두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마크가 제안했습니다. 잠깐 바닷가 걸어볼까? 우리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라면 절대 여학생들만 밤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거리가 밝았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에 도착했을 때 놀란 건 청결도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녀가는데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래도 깨끗했고 곳곳에 설치된 휴지통은 분리수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하오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안 버리네.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중국 해변 생각해봐. 항상 쓰레기 천지잖아. 해변을 따라 걷다가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24시간 운영이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니 점원이 한 명뿐이었는데 계산은 대부분 셀프 계산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고르는데 가격표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관광지인데도 바가지를 씌우지 않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중국 관광지라면 최소 2배는 받을 텐데 말입니다.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는데 앞 사람이 물건을 스캔하고 카드를 대자 3초 만에 결제가 끝났습니다. 우리 차례가 되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중국 위챗페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알리페이도 됩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친절하게 인사했고 미터기를 켰습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미터기를 안 켜고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많은데 말입니다. 호텔까지 거리가 가까워 금방 도착했습니다. 요금을 보니 미터기 그대로였습니다. 돌아서 가거나 일부러 먼 길로 간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팁을 주려고 했더니 기사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미터기 요금만 받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공항의 효율성,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정직한 택시기사. 중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여기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택시 기사를 의심하고 물건 값을 흥정하고 밤에는 절대 혼자 다니지 않고 지갑을 꼭 앞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긴장감이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는 것 같았습니다. 시스템도 사람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바로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조심하렴. 중국인이라고 차별하면 바로 연락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차별은커녕 오히려 친절했다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은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운대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기분으로 잠들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도시인데도 말입니다. 오히려 베이징에 있을 때보다 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장 선생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 말입니다. 둘째 날 아침, 우리는 부산 시내 관광을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남포동 국제시장을 둘러본 후 점심을 먹고 다시 택시로 이동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제 가방을 뒤적이다가 깨달았습니다. 지갑이 없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지갑에는
현금 500만 원 상당의 위안화와 달러가 들어있었습니다. 신용카드도 3장이나 있었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에르메스 지갑이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지? 식당? 아니면 시장? 친구들이 물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택시 뒷좌석이었습니다. 지갑을 꺼내서 요금을 내고 그대로 좌석에 둔 것 같았습니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포기해. 택시에 둔 거면 이미 끝난 거야. 중국이었다면 당연히 포기했을 것입니다. 택시 기사가 발견하면 절대 돌려주지 않을 테니까요. 왕하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 번호라도 기억해? 아니면 찾을 방법이 없어. 저는 영수증을 뒤적였습니다. 다행히 택시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번호판과 기사 이름, 연락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프런트에 내려가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침착하게 영수증을 받아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국어로 상황을 설명하더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5분 후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지갑을 발견하셨대요. 지금 호텔로 오고 계십니다. 정말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정말 가져다 준다고요? 30분 후 택시기사가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중년의 남자분이었는데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지갑을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손님이 내리실 때 확인을 못했네요. 저는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현금이 한 푼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카드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례를 드리고 싶은데요. 기사님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조심히 잘 간직하세요. 그리고는 다시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로비에 서서 지갑을 들고 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50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그대로 돌려준다니. 게다가 사례금도 거절하다니. 방으로 올라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자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한 푼도 안 빠졌어? 응, 전부 그대로야. 와, 믿을 수가 없는데.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우리 반 전체가 이 이야기로 시끄러웠습니다. 다른 친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돈을 깜빡하고 안 냈는데 직원이 쫓아와서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가게를 나올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인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신뢰 사회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죠. 그래서 치안도 좋고 분실물 찾는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왕하오가 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벌이 강해서요?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벌보다는 문화입니다. 어릴 때부터 정직과 신뢰를 교육받고 사회 전체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베이징 시내에 빌딩도 여러 채 있고 고급 자동차도 여러 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신뢰가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의심해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가난할지 모릅니다. 개인의 재산으로 따지면 우리 반 학생들이 훨씬 부유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였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밤에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갑을 잃어버려도 돌아올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사회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베이징의 우리 집은 경비원이 24시간 지키고 CCTV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불안합니다. 하지만 여기 부산에서는 호텔 방문도 안심하고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셋째 날, 우리는 감천문화마을로 향했습니다. 버스가 언덕을 오르는 동안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판자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힘을 합쳐 마을 전체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죠. 버스에서 내리자 형형색색의 집들이 계단식으로 늘어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 집들이 언덕을 따라 올라가 있었습니다. 벽화와 조형물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좁은 골목길마다 예술 작품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크가 감탄했습니다. 가난한 동네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다니. 왕하오가 물었습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투자했나요? 가이드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부 지원도 있었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어요. 자기 집 벽을 예술가들에게 제공하고 골목길을 함께 꾸미고 관광객을 위한 카페와 가게도 직접 운영합니다. 우리는 마을을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한 집 앞에서 할머니가 화분을 가꾸고 계셨습니다. 인사를 드리자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평생 살았다는 할머니는 마을이 변한 걸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하다고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이 마을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마을을 아름답다고 해줄 때 정말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베이징에도 가난한 동네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냥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습니다. 주민들은 쫓겨나고 역사는 사라집니다. 여기는 달랐습니다. 가난을 숨기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인정하고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점심을 먹고 우리는 부산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부산항은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큰 항구라고 했습니다. 항만공사 전망대에 올라가니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부산항은 하루 평균 5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합니다. 모두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죠. 화면을 가리키며 보여주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모든 컨테이너의 위치와 상태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옮기는데 사람이 조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원격 조종실에서 한 명이 여러 대의 크레인을 동시에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AI가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고 로봇팔이 정확하게 컨테이너를 쌓아 올렸습니다. 왕하오가 놀라워했습니다. IT 기업 아들답게 기술적인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오류율은 얼마나 되나요? 0.001% 미만입니다. 거의 완벽하죠. 속도는요? 수작업보다 3배 빠릅니다. 그러면 일자리는요? 직원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단순 노동은 줄었지만 시스템 관리와 유지 보수 인력이 늘었습니다. 더 좋은 일자리로 전환된 거죠. 우리는 항만 자동화 시스템을 직접 견학했습니다. 무인 운반 차량이 컨테이너를 싣고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센티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멈춰서 컨테이너를 내려놓았습니다. 충돌 방지 센서가 달려 있어서 사람이나 장애물이 나타나면 즉시 멈췄습니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중국 항구도 크지만 이 정도로 정밀하진 않아. 맞아. 중국은 규모는 크지만 효율성에서는 한국이 앞서는 것 같아. 전망대에서 내려오는 길, 가이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오늘 본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뭔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이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로 만든 게 멋있었어요. 왕하오가 말했습니다. 저는 부산항이요.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나은 일로 이동시키는 걸 봤어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같은 철학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 그게 한국이 추구하는 방식이죠. 버스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항상 새 것을 만듭니다. 낡은 건 부수고 크고 화려한 걸 짓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낡은 것에도 가치를 찾고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대하는 태도도 달랐습니다. 중국은 기술 그 자체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크고 화려한 게 많은 나라가 아니라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나라라는 것을. 넷째 날 오전, 우리는 센텀시티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거대한 백화점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신세계 센텀시티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백화점입니다.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놀라게 한 건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스템이었습니다. 안내 로봇이 곳곳에서 손님들을 도왔고 디지털 안내판이 실시간으로 매장 정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화장실을 찾는데 각 층 화장실의 혼잡도가 스마트폰 앱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층 어느 구역에 빈자리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나면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주차 위치를 기억했습니다. 쇼핑을 하면서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명품 매장도 많았지만 가격은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비슷했습니다. 관광지라고 바가지를 씌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면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을 백화점 식당가에서 먹었습니다. 다양한 음식점이 있었는데 메뉴판에 영양 정보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주문은 태블릿으로 했고 음식이 나오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왕하오가 감탄했습니다. 모든 게 데이터화되어 있어. 손님 동선, 구매 패턴, 재고 관리까지 전부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IT 전공자의 시각으로 보니 더 놀라웠나 봅니다. 오후에는 영화의전당으로 이동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지붕이 캔틸레버 구조로 되어 있어서 기둥 없이 넓은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밤이 되면 LED 조명으로 환상적인 빛의 향연이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 거대한 문화 공간이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로비는 누구나 무료로 들어올 수 있었고 곳곳에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읽고 어르신들이 쉬고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야외 공연장에서는 무료 공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시민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우리도 잠시 앉아서 국악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전통 악기 소리가 현대적인 공간과 어우러지는 게 신기했습니다. 마크가 물었습니다. 이런 시설을 만드는데 돈이 엄청 들었을 텐데 무료로 개방하는 이유가 뭐죠? 가이드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세금으로 만든 건물이니까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화는 특권층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라는 철학입니다. 건물 내부를 둘러보다가 도서관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나 들어가서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와이파이도 무료였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공부하고 시민들이 여유롭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미디어 센터가 있었습니다. 영화 제작 장비를 일반인도 대여할 수 있었고 편집실도 예약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영화 감독 지망생들이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베이징에도 화려한 건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돈을 내야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문화는 부자들만의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세금으로 만든 건물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 문화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녁 무렵 영화의전당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부산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해운대 바다와 고층 빌딩들, 그리고 멀리 산까지.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있잖아, 나 한국이 부럽다. 왜? 돈은 우리가 더 많잖아. 그 친구가 답했습니다. 돈으로는 이런 걸 못 사잖아. 시민들이 자유롭게 문화를 누리는 것, 공공공간이 정말 공공을 위한 것인 것. 그게 부러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사회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공공공간은 항상 차별이 있었고 돈이 없으면 누릴 수 없는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문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평등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달라 보일까? 아마 모든 게 다르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다섯째 날 밤, 마지막 저녁 식사 후 우리는 호텔 라운지에 모였습니다. 내일이면 부산을 떠나 베이징으로 돌아갑니다. 모두가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정말 싫었어.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왜 오냐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왕하오가 동의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중국이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낫다고 믿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더라. 저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큰 돈이 들어있는데 그대로 돌려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베이징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나는 밤에 혼자 나가도 무섭지 않았던 게 신기했어. 중국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더라. 대화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진지해졌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근데 왜 한국은 이렇게 된 거야?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땅도 작은데. 왕하오가 분석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시스템의 차이인 것 같아. 중국은 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하지만 한국은 효율과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더라. 그리고 기술을 사람을 위해 쓰고. 마크가 덧붙였습니다. 교육도 다른 것 같아. 우리는 돈을 최고 가치로 배우지만 여기 사람들은 정직과 신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더라. 그때 인솔 선생님 중 한 분이 우리 대화에 합류하셨습니다. 바로 처음에 한국을 무시하던 천 선생님이었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으로 선생님을 쳐다봤습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인정해야겠구나. 내가 너희에게 잘못 가르쳤다.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 선생님까지 변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 놀랐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내가 배운 건 나라의 크기나 경제 규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다. 진짜 선진국은 시민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공공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더라.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될 수 있지.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야. 그리고 너희 같은 젊은 세대가 변화를 만들어야 해. 왕하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회사를 물려받으면 한국처럼 경영하고 싶어요. 직원들을 신뢰하고 정직하게 사업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 말이에요. 마크도 다짐했습니다. 나는 호텔 체인을 물려받을 텐데 한국 호텔처럼 서비스의 진심을 담고 싶어. 돈만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손님을 배려하는 거. 저도 결심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한국으로 오고 싶어요. 여기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친구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심이야? 부모님이 허락하실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설득할 거예요. 이번 여행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의도가 바로 그거였던 것 같구나. 너희가 세상을 넓게 보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갖게 하려고.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면 많은 게 달라 보일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대화는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본 것, 배운 것, 느낀 것들을 나눴습니다. 신뢰사회, 효율적인 시스템, 시민의식, 공공의 가치, 기술과 인간의 조화. 마크가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결국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네. 우리는 돈은 많지만 불안하고
한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가난할지 몰라도 더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해 보여. 왕하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한 거고.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정이 넘어서야 우리는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마지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만했던 제가 겸손해졌고 편견에 가득했던 제가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베이징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제 안에 깊이 새겨졌으니까요. 마지막 날 아침, 짐을 싸면서 호텔 방을 둘러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이곳을 떠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방에 한국에서 산 물건들을 넣었습니다. 한국 전통차, 책, 친구들이 준 선물.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김해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아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평화로운 도시. 일주일 전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모든 게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출국 심사도 빨랐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가는 길, 공항 곳곳을 다시 한번 눈에 담았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놀랐던 로봇, 깨끗한 화장실, 편리한 시설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승무원이 환한 미소로 환영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마크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가기 싫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해운대 해변, 광안대교, 영도 앞바다. 모든 게 작아지면서 사라졌습니다. 왕하오가 말했습니다. 꼭 다시 올 거야. 이번엔 여행이 아니라 배우러. 3시간의 비행은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착륙하자 곧바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복도가 좁았고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서둘렀습니다. 입국장은 혼잡했습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직원들 표정은 무뚝뚝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서야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한국에서는 5분이면 끝났는데 말입니다. 수화물을 찾는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방들이 뒤죽박죽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이 서로 먼저 가져가려고 다투었습니다. 질서가 없었습니다. 공항을 나와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더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도로는 막혔고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들은 신호를 무시했고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풍경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1000평이 넘는 대저택, 하지만 왠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땠니? 힘들었지?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정말 좋았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뭐가 좋았는데? 차별받지는 않았고.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대로 돌려받은 일 밤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던 것, 효율적인 시스템, 친절한 사람들. 아버지는 들으시면서도 반신반의하는 표이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전체 조회를 소집하셨습니다. 한국 여행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씩 나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형식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음식이 맛있었다. 경치가 좋았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우리는 돈은 많지만 항상 불안합니다. 누군가를 믿을 수 없고 밤에 안심하고 다닐 수 없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했고
시스템이 시민을 위해 작동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건물이 크고 화려한 나라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공공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마크와 왕하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 선생님은 이번에는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여행에서 겸손과 열린 마음을 배웠다니 기쁩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의 자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학을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아버지가 놀라셨습니다. 한국? 미국이나 영국도 아니고. 네, 한국에서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어머니가 걱정하셨습니다. 거기서 뭘 배운다는 거니? 저는 답했습니다. 신뢰, 효율, 시민의식, 공공의 가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요. 부모님은 반대하셨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밤에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다. 하지만 모든 게 낯설다. 큰 집이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고 많은 돈이 의미 없게 느껴진다. 한국에서 본 소박하지만 행복한 사람들, 작지만 효율적인 시스템,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계속 생각난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하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곳도 따뜻해질 수 있겠죠.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한다면 저는 다짐했습니다. 꼭 다시 한국에 가겠다고. 그곳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중국으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누겠다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짜 풍요는 신뢰와 자유에서 온다는 것. 작아도 강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걸 한국이 가르쳐줬습니다. 일주일의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최고 부자 학교 학생이 부산에서 경험한 일주일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때로는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젊은이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